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한 달 반, 두 달여 남은 이 시점, 꼭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5월 첫 주에 중간고사를 쳤죠. 특히 중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등수를 제대로 받아본, 성적을 제대로 받아본 중1 학생들과 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시에 직결되는 9등급 내신의 무서움을 처음 맛본 고1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충격이 특히 크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 카페에도 보니 각 학교별로, 각 과목별로 난이도가 어땠는지, 아이의 점수가 이 정도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묻는 질문글들이 쇄도하고 학원을 물어보거나 특정 학원이 어떤지를 질문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험 분석 작업인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이니까 중요한 부분들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아마 시험이 끝난 후에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주셨을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다? 네,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닌 학생 자신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도 학생이 듣는 거고요. 시험도 학생이 치는 것이죠. 그리고 기말고사도 이 학생 본인이 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친 시험에 대해서 괴롭지만 분석하고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학생에게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지 분석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시험 문제 중에서 본인이 틀렸거나 애매하게 맞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해서 써봅니다. 이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험 준비나 학습의 방향을 수정하는 데 유용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 개념 자체를 아예 몰랐다. 이 학생은 평소 수업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부분을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꼭 알고 지나가야 하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놓쳤으니까 앞으로 수업을 들을 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든가 아니면 시험 대비를 할 때 빠짐없이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지겠죠. 혹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문제 풀기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복습 과정에서 내용 확인하고 문제집을 풀어본다든가 시험 대비를 할 때 그 전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수정을 해볼 수 있겠죠. 단순 실수인 경우도 의외로 많죠. 아이들이 처음 시험을 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시험 대비를 할 때 시간과 장소를 통제해서 실제 시험 환경처럼 시간을 재가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경향 분석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고 전문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내신 시험은 학생이 듣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죠. 그러면 학생이 수업 중에 어떠한 내용을 들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시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도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지 분석도 당연히 학생이 해야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맞추어야 할지도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교과서에 실려있는 제재글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는지 아니면 학습 활동에 초점을 맞추시는지에 따라서 시험 문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외부 지문을 쓰신다고 하면 특정한 교재를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기출 문항을 보통 쓰시는지에 따라서 외부 지문이 어떤 것이 나올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내신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높은지, 보통인지, 낮은지, 서로 섞여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아주 심화된 내용까지 학습을 해야 할지 평균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야 할지 앞으로 시험 대비나 혹은 수업 중에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한데요. 보통 시험 일정 3, 4주 전부터 시험 대비를 시작하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학생이 직접 사용했던 교과서와 학습지 등등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배운 내용들을 함께 확인을 하고 기출 문제나
문제집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연관된 외부 지문들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시험 대비를 합니다. 사교육을 받든 받지 않든 시험 대비를 할 때 어느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등등에 대해서 학생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서술형 문항 답으로 선생님이 교과서에 필기해 주신 내용 그대로 적었는데 조건에 맞지 않아서 감점됐는데 심지어 그렇게 감점당한 학생이 너무 많다. 서술형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는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조건에 맞게 아이가 쓸 수 있는가, 내가 채점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아이들이 객관식이 아니라 글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교사의 입장에선 채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답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 할까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문제집에서도 서술형 평가 문항의 답안지를 보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몇 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했을 때 몇 점, 이렇게 채점 기준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든 간에 서술형 평가 문항으로 시험 답안을 쓸 때는 조건에 맞게 써야 된다는 점, 이것도 아이들에게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 평소에 복습을 하거나 시험 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교과목별로 했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가 후에 세특과 관련해서 교사에게 어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시되는 정량화된 성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교과목 학습에 있어서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평소에 학습과 관련해서 시험 대비와 관련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두었다가 세특에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송민곡이라고 하는 가사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 송민곡 시험 준비하거나 복습하면서 연관된 외부 지문으로 뭐가 나올까? 삼위인곡도 있고 정석가도 있고 만분가도 있고 모두 다 유배문학이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세특에 어필할 수 있도록 한번 심화학습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유배문학인 송민곡을 배우고 시대별로 유배문학의 모습이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만분가, 정석가, 삼위인곡 이런 여타의 작품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였다. 이런 식으로 세특에 어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과서를 3번 읽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잘 적고 모두 다 외웠다. 이런 거 세특으로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보통 고등학교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 반여가 대부분 1학기 수행평가 시즌입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과들이 수행평가를 2개 이상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기 초에 다짐과는 상관없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수행평가는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수행평가의 비중,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님이나 학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교과목이나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필평가가 60%, 수행평가가 40% 반영이 되는데요. 이 수행평가는 지필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습니다. 교과목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80, 90점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몇 점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전체 성적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수행평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점수가 감점된다? 그러면 지필고사 문제 1개, 2개를 더 맞춰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실수 없이 챙겨가는 것은 성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기록부에 교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 기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특을 쓸 때 선생님들도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수행평가를 베이스로 해서 많이 쓰십니다. 100%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평균이 높다라는 말은 학생들별로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학기 말에 선생님이 관련해서 어떠한 특정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 특정한 기간 동안 학생들이 모든 과목의 세특을 아주 잘 써내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조금씩 챙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이나 시험 대비할 때 심화학습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처럼 수행평가도 처음에 방향성을 설정할 때부터 나의 희망, 진로나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지어서 계획을 해보고 또 수행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특별히 노력을 했거나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깊이 파봤거나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두었다가 교사에게 어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겨야지 어필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기록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고 있을 때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 시험 대비, 수행평가를 할 때 관련된 기록들을 남겨두었다가
똑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 아이들이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고등학교 공부에 관한 영상을 찍을 때는 학부모의 마음보다는 교사의 마음에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충고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춘기를 지나고 머리 굵어진 아이들을 대하면서 학부모로서 얼마나 어려울까, 요즘 삼춘기를 지나고 있는 첫째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은 해보는데요. 그래도 아이가 좀 더 덜 어려움을 겪고 현명한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바라고 그거를 도와준다라는 입장에서 감정은 누르시고 현명하게 도와준 학부모님 함께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